안녕하세요.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언어학과 공병 교수입니다. 오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두 번째 시간, 다양하게 개발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라는 주제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특히 어떤 기술과 결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가장 제공하다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지, 어떠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활동 사례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수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람 중심의 컴퓨팅 기술,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 중심의 컴퓨팅이라는 것은 기업 제품과 프로세스의 핵심이 되고 있고, 또한 인베이딩 기술, 즉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베이딩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과의 접점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아마도 디지털 디바이스의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그러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6년 선생님은 이때 몇 살이었냐면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워크맨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제가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니의 워크맨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물건을 일단 소니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처음 본 건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뭔가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다는 사실, 지금은 너무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너무 자연스러운 서비스가 됐지만 당시로서는 너무너무 부러운 서비스였죠. 그래서 아마도 정말 부자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1979년에 나온 제품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러한 가전제품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섰어요. 근데 그러한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아마 소니 덕분이 아닌가 싶어요. 소니는 이런 어떤 약간 미디어적인 그런 상품들, 이런 촬영, 카메라 뭐 이런 쪽으로 참 많이 이 70년대, 80년대 아주 크게 성장을 했죠. 지금도 카메라 하면 뭐 소니 것도 많이 쓰는 편이죠. 하지만 그런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방송 장비 이런 건 아직도 여전히 소니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1983년에 세계 최초의 휴대폰, 이것이 모토로라 다이나텍 8000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나오면서 이제 워크맨을 통해서 음악을 휴대할 수 있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화를 휴대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1910년대부터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는 손안의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스마트폰을 매일 들고 다니죠. 정말 자나깨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적 있으시죠?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스마트폰을 전혀 못 쓰던 뭐 그럴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어땠어요? 정말 세상이 막 눈앞이 깜깜하고 막 세상이 정말 자기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이 정말 그런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스마트폰이 많은 사람들, 우리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거는 1910년 이후거든요. 딱 10년 전이죠.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전에 이렇게 된 거였고, 심지어는 2014년, 15년 정도 돼서야 모든 사람들이 2010년대 그때쯤에는 꼭 이렇게 스마트폰을 모두가 다 들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정말 이런 스마트폰처럼 짧은 시간 내에 어떤 전 사회 또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필수품이 된 어떤 이런 상품은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좀 그러한 궁금증이 있죠. 스마트폰도 웨어러블 디바이스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애매해요. 애매하다 이런 말씀드린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기보다는 손에 꼭 쥐고 사는 그러한 물건에 가깝죠. 그래서 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속하기도 하고 안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적합하긴 하죠. 모바일 디바이스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는 그런 물건이기도 하죠. 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는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위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도 사물 인터넷 기술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사물 인터넷 기술 지난 시간에 설명 잠깐 드렸던 거 기억나죠?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사물을 포함해서 어떤 굉장히 작은 마이크로칩 같이 되게 작은 모양의 그런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도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우리가 익숙한 분야는 아니지만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많은 곳에 스며들어 있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물 인터넷 관련된 기술과 기능과 어떤 그 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이 그야말로 가능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러면 이 기술의 발달이 뭐로부터 저게 됐을까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 어때요? 배터리가 닿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래서 요즘에 나온 5세대 이성통신 기술을 가진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렇게 충분하게 충전해 놓으면 대체로 저녁 시간까지는 그냥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대단한 기술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이 배터리 기술이 되게 차지를 많이 해요. 근데 그 4세대 이동통신 또는 3세대 이동통신 그 이전의 스마트폰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충전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충전을 하고 나도 뭐 몇 시간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전력에 관련된 기술이 이러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기술의 어떤 발전에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우리가 모바일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는 모바일 사물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모바일 그러면 사람이 착용하는 건 여러 가지죠. 스마트워치, 안경, 그다음에 밴드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공통된 특징은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해 된다. 이 컴퓨팅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행위를 얘기하지만 꼭 사람만이 컴퓨팅을 한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특별히 직접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그 데이터를 누군가 필요한 데에 그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확장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장된 컴퓨팅 환경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몸에 부착하거나 입거나 착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많이 착용한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변화와 주변 변화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계속 실시간에 수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가 사람의 생체적인 어떤 상태를 체크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고요. 기타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스마트폰만은 못하다. 이런 것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그러한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각자 스마트폰이 그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각자 특화된 기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글라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안경은 주로 안경 알이 있는 부분에 있는 장치를 활용해서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스마트 글라스는 증강현실 기술에 상당히 가차와 있어요. 증강현실은 현실의 영상과 어떤 가상의 영상을 합쳐서 보여주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상현실은 현실이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가상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전문 기관인 가트너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요, 25년에 조사한 거로 인하면 IT 10대 전략 기술 중에서 하나인 컴퓨팅 에브리웨어, 이것은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도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확장된 컴퓨팅 환경이 일부러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모바일 이용자들이 요구사항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점점 더 이런 그 모바일 컴퓨팅이라든가 모바일 디바이스들은 사용자의 경험 디자인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제공하고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바일 디바이스, 즉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디바이스, 여기 있는 이런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착용한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황을 늘 체크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특히 건강을 일상적으로 체크해야만 하는 사람들, 나이가 좀 많거나 건강에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아니면 또 자신이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것이 언제 어디서나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을 해주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 사람이 심장박동수가 좋은지 나쁜지, 혈압이 높은지 낮은지, 또는 체온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그런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착용한다는 특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기술이 뛰어난 디바이스조차도 신체에 착용한 디바이스가 하는 일을 해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으로도 되게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배운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의복, 시계, 안경, 목걸이, 팔찌, 신발, 심지어는 신발 같은 경우도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편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지어는 편리한 걸 넘어서서 우리가 그걸 착용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않을 그럴 수준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연결돼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갈 수 있고 자료를 수집해주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걸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되려면 그 사회 전체에 모바일 인터넷이 어디서나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만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가능성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한계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외국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발전이, 산업 발전이 매우 더딘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는 안정성. 사람이 피로하지 않아야 된다, 위험하지 않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안경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눈이 더 나빠져. 또는 눈 건강이 안 좋아. 뭐 전자파가 있어.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 또 하나가 사회성. 자, 그걸 찾는데 뭐 스마트 안경을 했는데 무슨 뭐 어린아이들이 하는 장난감 안경처럼 생겼어. 그러면 그거 하고 도저히 나갈 수 없죠. 왜냐면 안경은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브랜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회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디자인이라든가 패션에 대한 이런 트렌드는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요. 1, 2년에 한 번씩 바뀌고 몇 년에 한 번씩 해서 확 바뀌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만 이러한 그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 점들을 다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복습하면서 다시 보면서 수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그 기술과 기능이 언제 어디서나 실수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센서와 스마트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마트 디바이스라고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막 스마트워치, 막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센서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이기도 해요. 자, 센서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감지하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도계가 전형적인 센서죠. 그건 뭐냐면 지금 몇 도인지를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몇 도인지를 알려줘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이 센서고요. 이런 센서는 사실 오래전부터 발달되어 온 기술의 한 분야예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왜 센서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게 등장했느냐? 그것은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전에 하던 것보다 더 정교하고 그런 아주 섬세한 그런 센서의 기능들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스마트폰처럼 뭔가 이 센서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도 센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에도 센서가 존재하고, 다양하게 존재하죠. 하지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이런 센서 발달,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센서 발달에 획기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 데이터들, 그러면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수집되는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념으로는 이것을 분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됨으로써 여기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웨어러블 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센서들은 그 자체가 항상 우리가 그 전력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력은 낮지만 그 제조 비용도 낮아야겠죠. 그러면서도 이런 고기능이어야 한다라는 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리가 한강다리 이런 데 보면 다리가 있죠. 근데 거기도 이것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장치들이 다리의 어떤 균열 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항상 전력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낮은 전력, 비용도 낮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성능은 좋아야 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센서들의 그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에 동공의 빛을 주사하기 위해서 안대 형태로 제공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있어요. 이것은 수면 지연 안대에 사용되고 있는데 손목에 작용하는 디바이스는 흥분 상태, 스트레스, 동작, 뭐 땀으로부터의 피부 전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을 많이 하겠죠. 즉, 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아주 전문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디바이스들이 아주 광범하게 퍼지고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런 역할에 혁혁한 역할을 해낸 것은 아마도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어요. 스마트폰은 누구나 가지고 사용하는 디바이스로 이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센서가 달린 뭔가 측정하는 것들이 스마트폰과 연동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나타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저기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센서들이 스마트폰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고 뭐 이러더라도 물건을 흔들었을 때 에너지를 얻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아니면 심지어는 이런 태양광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디바이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개발되는 사례들을 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외국에서 개발되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현재도 성공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쪽으로 발전하겠구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소니 라이프 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라이프 밴드는 손에 착용하는 스마트 밴드이다. 그 다음에 사용자의 라이프를 기록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코어를 톡톡 코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계의 이쪽 그 측면인데,
코어를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로 이것도 밴드답게 주로 수면 상태, 수면 상태죠. 운동량, 이런 것들을 많이 저기를 하고 있고, 역시나 스마트폰만에 연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없다면 이 스마트 밴드는 데이터 수집을 한 걸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런 난점이 있는데, 지금 스마트폰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밴드와 포지셔닝 비등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핏빛 이런 게 있고요. 나이키 퓨어 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수업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면, 회사가 완전히 뭐 상품을 접은 경우도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것들이, 왜냐면 이쪽 시장은 계속 시장이 어찌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니 라이프 밴드에서도 뭐 라이프로그라든가 구글 핏하고 연관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사진 촬영, 음악 감상, 통화 채팅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제 뭐 사진 기능 이런 것들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밴드 쪽에는 사진 기능,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기능이 여기에 탑재되기에는 하드웨어가 너무 작죠. 근데 지금 기술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토그래퍼라는 상품은 위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목에 차고 다니면 이렇게 목에 차고 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점들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토 같은 경우는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점이 있죠.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 얘가 이것저것 막 기록을 해요. 카메라니까 이것저것 영상 기록이라보다는 이제 카메라 30초마다 한 장씩 이렇게 찍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생활이 기록이 될 수 있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사용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달고 다니면서 30초마다 됐다. 그럼 30초마다 찍은 것들을 계속 모아본다면 재밌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그러면 나의 일상이 기록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나의 일상을 다 기록하고 싶어 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라이프 로깅 운동이라고 한동안 인기가 끌었다. 요즘엔 좀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은 것 같진 않아요. 미모 베이비 모니터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여기 아기가 자고 있죠. 아기가 자고 있는데 아기에다가 여기 옷에 이렇게 달려 있죠. 이런 걸 통해서 호흡이라든가 온도, 움직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내가 설정한 나의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이런 방식의 기술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아기를 키워보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아기를 하루 종일 24시간 쳐다볼 수도 없죠. 아기가 자는데 얘가 숨을 쉬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랬을 때 아이의 상태에 호흡이라든가 이런 수면 상태라든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내 스마트폰으로도 관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이 앱을 깔아서 연동을 시켰다 하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아이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겠죠.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정말 아기 엄마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게 그렇게 활발하게 이제 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서비스를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RCam이라고 있는데, ORCam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경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시력을 상실하거나 시력이 상당 부분 훼손한 사람들, 이 제품을 착용해서 하면은 컴퓨터에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놈이 사물, 기호, 문자, 대중교통 도착 여부, 신호등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겠죠. ORCam. 이거는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너무 좋은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겠죠. 자, 캡처라는 도구가 있어. 캡처라는 도구도 오른쪽에 있는 요 도구인데, 이거는 오디오 녹음 장치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생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손목시계 형태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유로캠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 유로웨어에서 개발한 제품으로 이렇게 머리에 차고 있으면 뇌파를 분석해줘요. 지금 약간 끔찍하죠. 끔찍해요. 끔찍해. 근데 이런 것들이 분석해서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감정조차도 지금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데,
이런 뇌파 쪽은 그야말로 은근히 무슨 뭐 SF 영화에 나오는 거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뇌파를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작동시키는 거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매우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손목 착용형 생체 인식 기계로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뭐 우리가 출입증 카드 뭐 이런 손목에 털고 다니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비고라는 게 있는데 사용자의 컨디션을 착용하는 그 측정하는 기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의 깜박임, 신체 움직임을 분석해서 이것을 데이터하고 시각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항상 몸에 부착하고 입거나 착용한 상태로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이 가능한 기계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날인데 되게 화창하긴 하네요. 근데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빨리 우리가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